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의 삶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입체적인 캐릭터와 시작과 결말이 모두 훌륭한 용두용미 명작입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쿠도 히나라는 인물이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악명 높은 친일파의 자식이면서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자로 아픈 상처가 있지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쿠도 히나와 비슷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나치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빠진 한 여성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유명한 학자이자 교수, 여자는 대학원생이었죠. 사실 남자는 유부남이었지만 어찌저찌 결혼에 성공했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섬세한 딸과 엄격한 아버지는 잘 맞지 않았는데요. 딸은 아버지에게 공포까지 느꼈죠. 어느 날 소녀는 아버지가 독일에서 건너온 이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쩌면 내 아버지가 나치일지도 모른다 라는 상상에 빠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직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1930년대. 아버지는 가끔 요상한 말로 중얼거리고 이상한 제복을 입기도 했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치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 것이죠. 얼마 뒤 소녀의 아버지는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데 치료를 거부하다 숨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소녀는 큰 상처와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공포, 두려움, 억압, 애증, 그리움, 이런 감정 때문에 우울증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소녀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대학 입학과 작가 데뷔를 하며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러다 대학에서 자신처럼 섬세한 성격을 가진 한 작가 지망생을 만나게 됩니다. 소녀는 청년이 작가로 데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고 둘은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금세 파국을 맞습니다. 원인은 청년의 바람기와 소녀의 우울증이었죠. 소녀가 출산과 육아, 시집살이를 겪으며 작품 활동에 차질을 겪는 동안 청년은 작가로 승승장구하며 유명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는 친누나와 근친관계라는 충격적인 루머도 돌게 됩니다. 이에 큰 상처를 받은 소녀는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별거를 하게 됩니다. 소녀는 자신이 사랑했고 증오했던 두 남자에 대한 글을 쓰게 됩니다. 만약 내가 한 남자를 죽였다면 둘을 죽인 셈이야. 자신이 곧 나의 아빠라고 말하던 그 뱀파이어, 내 피를 1년 동안, 정확하긴 7년 동안 빨던 그 사람. 오늘 다룰 작품 시 데디를 소개하기 전에 작품 배경과 작가의 인생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해보았습니다. 작품이 어렵기도 하고 시 장르를 처음으로 다루는 거라 설명을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작가 실비아 플라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시 데디는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작가의 트라우마와 남편과의 갈등을 하나로 녹여낸 작품입니다. 데디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호칭인데 작가는 왜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을 데디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어린아이 시점으로 쓴 작품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작품 자체가 어린 시절 자신의 고통, 트라우마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전히 어린 시절 상처에 갇혀있고 또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억압을 표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로 넘어가서 낭독을 먼저 하고 작품 설명을 이어갈게요. 더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그 검정 구두, 난 그곳에서 발휘된 것처럼 살았어요. 30년 동안이나 창백하고 초라한 얼굴로 감히 숨도 기침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요. 아빠, 내가 당신을 죽였어야만 했어요. 그럴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당신이 죽었지요. 대리석 마냥 무거운 주님으로 가득 채운 가방, 샌프란시스코 물개처럼 크고 회색 발가락을 가진 섬뜩한 조각상, 그리고 머리 하나가 기이한 대서양 속에 있어요. 푸른 바다 위로 새파란 콩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케이프 코드의 너셋 물가에서요. 난 당신을 되찾고자 기도하곤 했어요. 당신. 독일어를 내뱉던 혀 안에서 전쟁의 롤러에 짓눌려버린 폴란드의 도시에서. 허나 그런 이름의 동네는 흔하더군요. 내 폴란드 친구가 말하길 그런 곳은 12 아니 24이나 있대요. 그래서 난 당신께 물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어디에 발을 디뎠는지 뿌리를 내렸는지 어느 것도 말할 수 없어요.
혀가 턱에 걸렸거든요. 난 철조망 가시에 걸렸어요. 나는 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독일인은 당신이고 그 언어가 음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엔진이 유대인 마냥 나를 태우고 간다. 다하우, 아우슈비츠, 벨젠으로 향하는 한 유대인. 난 유대인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난 유대인처럼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티롤의 눈, 비엔나의 투명하게 맑은 맥주들은 아주 순수하지도 진실되지도 못해요. 나의 집시 선조 할머니와 두려운 내 운명과 내 타로카드 한 벌. 아마 조금이나마 난 유대인일지도 몰라요. 난 늘 당신을 두려워했었죠. 당신의 독일 공군도,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복잡한 언어도, 그리고 당신의 말끔한 콧수염과 파란 빛을 띠는 당신의 아리아인 눈. 장갑차의 남자여. 당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치의 만자문장. 얼마나 새카만지 하늘마저 가려져 볼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여성은 파시스트를 경배하도다. 얼굴을 짓누르는 부츠, 그 야수 같은, 당신 같은 야수가 지닌 야수의 심장. 아빠, 당신은 검정 칠판처럼 보여요. 내가 가진 당신의 사진 속에서 발이 아니라 당신의 턱이 갈라져 있군요. 허나 악마인 게 틀림없어요. 더할 나이도 없이 시커먼 남자. 내 작고 빨간 심장을 두 개로 쪼개놓은. 그들이 당신을 묻었을 때 난 10살이었어요. 20살 때 난 죽으려 했어요. 그리고 당신께 돌아가려고요. 뼈만 있을지라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그들이 나를 자루에서 빼내어 풀로 나를 다시 붙여놓았어요. 그러자 난 뭘 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난 당신을 본떠 만들었어요. 나의 투쟁 모습을 한, 그리고 고문대와 나사의 사랑을 가진 새카만 옷의 남자. 그리고 난 말했어요. 맹세합니다. 맹세해요. 그러니 아빠, 드디어 난 모든 걸 끝냈어요. 그 검정 전화기를 뿌리채 뽑아버렸고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벌레처럼 기어오를 수도 없어요. 만약 내가 한 남자를 죽였다면 난 2명을 죽인 거예요. 자신이 곧 나의 아빠라고 말하던 그 뱀파이어. 내 피를 1년 동안 말아마셨던, 정확하겐 7년이에요. 굳이 당신이 알기 원한다면. 아빠, 이제 다시 누우셔도 돼요. 여기 당신의 검고 살찐 심장 위에 말뚝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의 시체를 밟고 그 위에서 춤출 거예요. 그들은 늘 모든 원인이 당신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아빠, 개 같은 자식. 이젠 끝낼 거야. 내용만 본다면 이 작품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의 생존 기록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자신을 유대인으로 칭하고 아버지와 남편을 히틀러로 묘사하여 자신이 느낀 두려움을 유대인이 겪은 억압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나치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플라스가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신의 아버지 오토 플라스가 나치 추종자일 거라고 오해했다는 점, 아버지, 남편과의 관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같았다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스탄자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화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서술합니다. 당뇨 후유증으로 인해 흉측한 모습인 아버지였지만 화자에겐 여전히 두렵고 신처럼 권위적인 존재입니다. 화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고통, 해방감,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증오가 해소되지 않아 차라리 내가 죽일 수 있게 아버지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 장소, 케이프 코드는 작가에게 의미가 깊은 장소인데요. 작가가 극단적 시도를 한 장소이자 남편과 신혼생활을 보낸 곳입니다. 즉 트라우마가 되는 장소이며 남편에게서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보았고 서로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음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네 번째부터 9번째 스탄자는 자신의 민족적 뿌리를 설명하고 아버지가 나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드러냅니다. 이 부분에서 독일과 나치가 벌인 지배, 정복,
착취, 억압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여기서 폴란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게 여러 차례 정복당한 아픈 역사가 있는 국가인데요. 이와 동시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죠. 이를 통해 화자는 아버지의 출신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아버지가 나치에 가담했는지 아닌지를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The tongue's talking about you. It's talking about why it's near. 턱주어는 유대인 주와 알파벳 하나만 다른 발음이 비슷한 단어인데요. 언어 유희를 통해 자신이 마치 유대인처럼 두려움을 겪었음을 표현합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나치일지도 모르는 아버지에게서 나고 자란 내가 역겨우며 심지어는 내가 쓴 언어, 영어조차도 고대 독일어에서 비롯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난 말할 수 없었다 라고 서술합니다. 독일에서 비롯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화자는 유대인과 모계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모계는 올바른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8번째 스탄자의 티롤, 비엔나를 통해 화자의 모계가 오스트리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형제 국가이자 히틀러의 모국,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우방국이자 합병국이었죠. 그렇기에 이들은 무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화자가 겪는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오스트리아는 히틀러를 배출하고 독일의 동맹이었기에 공범인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것에 착안하여 유대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치 수용소 3곳을 언급하는데요. 다하우는 나치 최초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는 유대인 학살의 상징적 장소, 벨제는 나치 수용소 중 가장 먼저 해방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벌어진 피해를 목격하고 모계마저도 무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화자는 독일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대인을 모방합니다. 그제서야 화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 권위에 열광하며 파시즘적인 행동을 하고 자신을 비롯한 여성을 억압하는 히틀러를 닮은 인물.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공포감이 바로 아버지에게 느낀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검정 제복 차림의 아버지가 나치이자 악마, 죽음의 존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만 턱시도를 입고 화자의 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하며 아내인 나를 억압하고 권위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남자. 화자는 남편에게 아버지를 투영하여 그를 죽이고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끊어내려 합니다. 여기서 남편이 1년, 정확하게는 7년간 자신의 피를 빤 뱀파이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 시를 썼을 때가 결혼 7년째 되던 해였고 플러스는 남편이 작가가 될 수 있게 도왔지만 서로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부부관계가 파국에 치달았고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게 증오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화자는 자신이 상처입고 망가지게 된 근원은 결국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아버지의 망령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신도, 나치도, 아버지도 아닌 내 발 아래 묻힌 시체일 뿐입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듯 한평생을 환청처럼 괴롭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떨쳐내고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는 화자의 각오로 시는 마무리됩니다. 정말 긴 내용이었는데요. 나치즘, 파시즘, 식민주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억압, 세대 갈등,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다루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꼽자면 10번째 스탄자 3번째 라인 Every woman adores a fascist. 모든 여성은 파시스트를 경배한다. 이 부분인데요. adore가 흠모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인데 아빠랑 나치를 비난하다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을 숭배하다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시에서도 아버지를 신에 빗대는데 관을 신으로 채운 가방이라고 표현하고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나치 문양이었다 라는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니 숭배한다는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요. 많은 의미가 함축된 구절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쿠도히나와 함께 떠오른 인물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인데요. 나치의 실무 총책임자로 유대인 학살을 지시하고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주도한 인물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이론으로도 유명하죠. 아이히만은 나치 패망 이후 다른 나라로 도주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과거를 자랑하는 바람에 정체를 들키게 됩니다. 반면 플라스의 아버지 오토 플라스는 나치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독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상 검증을 받았는데요. 나치에 근무했던 아이히만은 자식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버지를 자랑했다면 플라스는 아버지가 나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한평생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의 시 데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